주가 지수는 버티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유독 빠르게 녹아내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방향을 틀린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불리한 상품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TQQQ, 반도체 섹터의 3배 레버리지인 SOXL, 그리고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를 거는 TSL까지. 이런 상품들은 상승장이 강하게 붙을 때 폭발적인 수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한방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적은 단순히 하락장만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고금리, 일일 재설정, 그리고 변동성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미국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SOFR가 3%대 중반에서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장기로 들고 가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손익 구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는 왜 지수 곱하기 3이라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지. 둘째, 왜 횡보장과 고변동성 장세에서 계좌가 생각보다 빨리 깎이는지. 셋째,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어떤 대안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용 만능 무기가 아니라 철저히 짧은 구간을 강하게 노리는 전술 도구에 가깝습니다. 원가를 모르면 방향을 맞춰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스닥이 1% 오르면 3배 ETF는 3% 오르는 상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날 하루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는 기간에서는 성과가 기초지수의 단순 배수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변동성이 클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버리지 ETF는 그냥 지수를 3배로 복사하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운용사는 선물, 스와프 같은 파생 상품과 자금 조달 구조를 활용해서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즉, 투자자는 단순히 상승률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조달금리, 파생 비용, 리밸런싱 비용, 복리 구조의 함정까지 같이 떠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선이 바로 SOFR, 미국의 대표적인 초단기 무위험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높을수록 레버리지 구조의 자금 조달 부담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이는 숫자는 대체로 운용보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체감하는 손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진짜 부담은 운용보수에 더해 고금리 환경의 자금 조달 비용, 파생계약에서 발생하는 스프레드와 추적오차, 그리고 무엇보다 일일 재설정이 반복되며 생기는 복리 손실이 겹칠 때 커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레버리지 ETF의 체감 원가는 고정된 한 줄 숫자가 아니라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비용이다. 상승장이 아주 강하고 추세가 매끈하게 이어질 때는 이 구조가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가 박스권에서 흔들리거나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장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방향을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도 계좌가 서서히 마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오늘 10% 빠지고 내일 11.1% 올라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수는 본전이지만 3배 레버리지 ETF는 그 과정에서 훨씬 깊은 낙폭과 더 복잡한 복리 효과를 겪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자리처럼 보여도 투자자의 손익은 제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할 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내가 틀린 건 방향이 아니라 시간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시장이 과거 초저금리 시대와 가장 다른 점은 돈의 가격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레버리지 구조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납니다. 하지만 SOFR 같은 단기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부담이 훨씬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지수만 오르면 되지 라는 단순한 사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르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매끈하게, 얼마나 큰 변동성 없이 오르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레버리지 ETF는 방향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방향 플러스 속도 경로를 같이 맞춰야 하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를 장기로 들고 간다는 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비용성 압력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더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꼭 나오는 반박이 있습니다. 아니, TQQQ는 장기로도 엄청 올랐는데? 맞습니다. 강력한 대세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그런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그런가입니다. 긴 우상향이 매끈하게 지속되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통제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강력합니다. 반대로 횡보, 급락 반등 반복, 금리 부담이 큰 환경에서는 체감 성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 ETF는 좋은 상품이냐 나쁜 상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쓰는 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변동성은 활용하고 싶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부담은 피하고 싶다. 그럼 뭘 봐야 하느냐? 제가 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비용을 내는 상품보다 이익을 쌓는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것. 첫 번째, 엔비디아, SOXL을 사는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상 원하는 건 반도체 업황과 AI 인프라 성장에 대한 고베팅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통해 구조적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대신 그 업황의 핵심 실적 수혜주를 직접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중심에 있는 실물 기업입니다. 즉, 레버리지 ETF처럼 비용 구조에 계속 시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이익 성장 자체가 투자 논리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개별주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매일 배율을 맞추기 위한 구조적 마찰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애플. 애플은 화려한 레버리지 스토리의 정반대에 있는 종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국면일수록 이런 대형 우량주의 의미가 커집니다. 애플은 막대한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 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 때 단순히 많이 오르는 것보다 덜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방어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승을 노리면서도 매일매일 구조적 비용에 노출되는 상품보다 기초 체력이 탄탄한 대형주 쪽이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ARIRANG.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 이 상품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높은 단기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 부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금리 환경 자체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는 상품을 일부 병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계속 비용을 내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단기금리의 수혜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일부 자산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 상품을 레버리지 ETF의 완벽한 대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대수익 구조도 다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금리 국면에서 무조건 비용을 떠안는 구조와는 반대편에 있는 대안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빠르게, 강하게, 짧게 마치는 도구이고, 대체 자산은 비용 구조를 줄이고 이익 성장이나 금리 수혜를 직접 가져오는 방향입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쪽은 대개 매일 구조를 굴리는 쪽입니다. 지수 제공사, 운용사, 파생계약 상대방, 시장 조성 구조. 이 생태계는 투자자가 오래 버틸수록, 그리고 자주 출입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사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이건 용도가 분명한 도구입니다. 단기 강세 구간에서 확신과 규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장기 적립식 마인드로 혹은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하락장에서 원금 손실을 크게 경험한 투자자라면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세게 돌리는 방식이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것과 복잡한 구조 상품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세배 레버리지 ETF는 단순한 상승률 증폭기가 아닙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일일 재설정 구조 때문에 기초지수의 단순 배수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상품이 단기 전술용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장기 투자용인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TQQQ, SOXL, TSLL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들어있다면 오늘 이 영상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상품을 샀는가?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 손절과 탈출 기준이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지금은 투자 중인 게 아니라 사실상 버티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레버리지 ETF 보유자용 점검 폼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평단, 비중, 보유 목적, 대응 가능 기간만 입력하면 여러분 계좌가 지금 단기 전술 포지션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장기 방치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계좌가 왜 방향을 마치고도 계속 꼬이는지 모르겠다. 혹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지 판단이 안 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에 있는 구글 폼부터 먼저 작성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 문의가 아니라 하단 링크 클릭, 구글 폼 작성, 제출 완료, 이 세 단계까지 하셔야 제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종목이 많거나 레버리지 비중이 높거나 손실이 커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글 폼을 작성해 두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투자는 결국 모를 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투자 목적, 보유 기간, 손절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고 현재 레버리지 ETF 대응이 필요한 분들은 하단 구글 폼 링크부터 작성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를 방치 상태에서 관리 상태로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횡보장에서도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상품들이 실제로는 어떤 함정을 갖고 있는지 커버드콜의 배신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레버리지 상품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아래 구글 폼을 꼭 작성하고 넘어가세요.